영국 핵잠수함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수심 800m. 햇빛도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심해입니다. 승조원 45명이 갇혀 있습니다. 남은 산소는 52시간. 영국 해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 깊이까지 내려갈 장비가 없었습니다. 단 한 나라를 빼고요. 3년 전 호주는 한국을 버렸습니다. 역사가 30년밖에 안 된다고요. 영국 100년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라고요. 그렇게 비웃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울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45명의 목숨. 52시간의 시한폭탄. 그리고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가진 기술. 버림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5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호주 캔버라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기술연구소 박정호 소장입니다. 그날 호주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었죠. 남반구의 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마음은 설레기만 했습니다. 15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장보고 3 수출 계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한민국 역대 최대 방산 수주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호주 측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그중 제임스 카터 중장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호주 해군 잠수함 사령관. 30년간 잠수함만 타온 사람 특유의 차가운 눈빛을 가진 자였죠. 우리 측 발표가 끝났습니다. 수중 배수량 3,000톤, 최대 자망 수심 400m, 리튬이온 배터리로 수중 작전 시간 3배 연장. 호주 실무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터 중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 게 언제부터입니까? 1993년입니다. 독일 209급 면허 생산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30년 정도 되는군요.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영국은 100년입니다. 1901년부터 지금의 핵잠수함까지 100년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요. 30년과 100년 비교가 됩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중장님, 장보고급은 20년간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뢰도 99.2%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카터 중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사고가 없었던 건 실전 경험이 없어서 아닐까요?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한국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수함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타격하는 궁극의 무기예요. 그런 무기를 역사 30년인 나라에 맡기기엔 불안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30년간 잠수함을 탔습니다. 수심 300m 아래서 숨죽이며 적을 피한 적도 있어요. 승조원 40명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목숨들을 경험 30년인 나라에 맡기라고요. 못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박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장님, 호주 측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파기입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와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15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밤새워 설계하고 테스트했어요. 용접공들은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경험 30년이라는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1970년대 우리 해군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퇴역한 미군 구축함을 얻어다 쓰던 시절이었어요. 잠수함은커녕 제대로 된 초계함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말했죠. 언젠가 우리도 만든다. 반드시. 그 언젠가를 위해 젊은 장교들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를 묻히며 기술을 배웠어요. 밤새 도면을 그리고 작은 부품 하나까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60대, 70대가 된 그분들이 대한민국 잠수함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경험 30년이라고요. 그 30년이 어떤 30년인지 카터 중장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30년이에요. 맨손으로 일군 30년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 증명하겠다.
한국의 30년이 영국의 100년보다 값지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회가 이렇게 올 줄은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태평양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옆자리 김현우 팀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좀 쉬어야겠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카터 중장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30년과 100년 비교가 됩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힌 모처럼 아렸습니다. 문득 4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3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25살 해군 소위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독일 킬 항구에 갔었죠. 잠수함 기술 연수를 위해서였습니다. 킬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 해군 잠수함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거든요. 유선형의 매끄러운 선체, 최첨단 소나 시스템, 그 위용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해군은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퇴역한 구축함 몇 척이 전부였어요. 잠수함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정작 바다 밑은 아예 포기한 상태였죠. 독일 교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에 잠수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왔습니까? 배우러 왔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만들 겁니다. 교관이 피식 웃었어요. 비웃는 건지 격려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걸렸습니다. 1993년에야 첫 잠수함 장보고함이 진수됐어요. 독일 209급을 면허 생산한 거였죠. 우리 기술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설계도는 독일 것이었고 핵심 부품도 전부 수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이 밤을 새웠어요. 독일 도면을 한 장 한 장 분석했습니다. 왜 이 두께여야 하는지, 왜 이 각도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며 원리를 깨우쳤죠. 손톱 밑에 기름때가 까맣게 끼도록 부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우리 독자 설계가 시작됐어요. 장보고 2급. 이번엔 독일 도면 없이 우리 손으로 그렸습니다. 밤새 작업하다 쓰러지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가족 얼굴 못 보고 몇 달씩 연구소에 박혀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아이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다 밑을 지키는 배를 만든다. 아직은 작지만 언젠가 세계 최고가 될 거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경험 30년이라고요. 카터 중장은 모릅니다. 그 30년이 어떤 무게인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30년입니다. 선진국들이 100년 걸려 이룬 걸 30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잠이 뭔지 모르고 달려온 30년이에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원래대로 하는 거지. 하지만 호주 계약이 날아갔는데요. 계약 하나 날아갔다고 끝이야?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게 사라지는 거야? 김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밑 어딘가에서 우리 잠수함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세계가 인정하든 말든 묵묵히 바다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증명해 보이겠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후배 연구원들이 마중 나와 있더군요. 다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소식을 들은 거겠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무슨. 갈 길이 멀어. 저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후배들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힘들었지요. 아내가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온기에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바친 일인데.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선배들이 물려준 거니까.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하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언젠가 그날이 온다. 반드시.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호주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더 바빠졌어요. 장보고 3 개량 작업에 매달렸어요. 계약은 날아갔지만 기술 개발을 멈출 순 없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테니까요. 그런데 요즘 연구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지나가는데 젊은 연구원들 대화가 들렸어요. 형, 이직 생각 없어? 뭐 생각은 해봤지. 요즘 반도체 쪽에서 연락 많이 오더라. 잠수함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 핵잠 시대인데 우린 아직 디젤이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오후 김현우 팀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표정이 안 좋네. 김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퇴직원이었어요. 저 다음 달에 나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현우는 15년을 함께한 동료였거든요. 장보고 3 개발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무슨 일 있어? 김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망이 안 보입니다. 전망이라니. 세계가 핵잠수함으로 가고 있어요. 호주도 영국 핵잠을 선택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강대국들은 전부 핵잠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알아요. 정치적인 문제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핵잠을 못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2등급 기술로 남는 거예요. 저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김 팀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장님 밑에서 일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김 팀장이 나간 뒤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밑을 지키는 게 우리 일인데. 이제 그 일을 할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인사과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금년 퇴직 예정자 17명.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었어요. 경력 10년 안팎의 핵심 인력들이었습니다. 반도체 회사로 IT 기업으로 심지어 해외로 떠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건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면 기술도 사라져요. 30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연기처럼 흩어지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83년 독일 킬 항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25살에 제가 웃고 있더군요. 그 옆에 선배들이 서 있었습니다. 막종철 선배. 지금은 73이시죠. 당시 36이었어요. 독일어를 전혀 못했지만 기술 도면만큼은 귀신같이 읽어냈던 분입니다. 이수만 선배. 71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용접 기술의 달인이었죠. 0.1mm 오차도 손끝으로 느꼈다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청춘을 바쳐 일군 기술인데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선배님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배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바친 이 기술이 사장되는 건 아닐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선배들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저 바다 밑 어딘가에서 우리 잠수함들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버텨야 한다.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새벽이 왔습니다. 새벽 3시 27분. 침대 옆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잠결에 손을 뻗었죠. 여보세요. 박 소장님, 저 해군본부 작전상황실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태평양에서 잠수함 조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나라 잠수함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들려왔어요. 영국입니다. 영국 해군 핵잠수함이요.
영국 핵잠수함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스투트급 핵잠수함입니다. HMS 엠부시오. 현재 수심 800m 지점에서 부상 불가 상태입니다. 800m요? 숨이 막히더군요. 일반 잠수함의 한계 수심이 300m입니다. 800m면 거의 심해 끝자락이에요. 그 깊이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승조원은 몇 명입니까? 45명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야. 먼저 가볼게.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00m 심해에 45명이 갇혀 있다니. 연구소에 도착하니 이미 비상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남태평양 해도가 떠 있더군요.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HMS 엠부시오의 위치였죠. 현재 상황 보고해. 작전 과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시간 전 남태평양 피지 해역에서 심해 훈련 중이던 HMS 엠부시오가 긴급 조난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수심 800m 지점에서 압력 보상 시스템의 결함이 발생해 부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압력 보상 시스템이라면 심해에서 수압을 견디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이게 고장나면 부상할 때 선체가 압력 변화를 견디지 못해요. 무리하게 올라오면 선체가 찌그러집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영국 해군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작전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영국 해군의 800m 심해 구조 장비가 없습니다. 그들의 심해 구조정 최대 자망 수심이 600m거든요. 600m? 네. 200m가 모자랍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45명의 생명이 저 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 해군 심해 구조팀이 현재 샌디에이고에 있습니다. 가장 빠른 이동으로도 현장 도착까지 120시간이 걸립니다. 120시간이면 5일이잖아. 그렇습니다. 승조원들 산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작전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2시간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52시간. 미국이 도착하려면 120시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나라는요? 프랑스, 러시아,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부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심해 구조정은 현재 지중해에서 임무 중이라 72시간 이상 걸립니다. 러시아는 장비가 노후화돼서 800m 자망이 불가능하고요. 일본은 최대 수심이 450m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구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작전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 저희 심해 구조정 해랑호입니다. 최대 자망 수심 1000m. 현장까지 48시간 내 도착 가능합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해랑호라. 그거 아직 실전 투입 전 아니었나? 시험 운용은 완료됐습니다. 다만 실제 구조작전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장비로 800m 심해 구조를 시도한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영국 해군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 통화 요청입니다. 스크린에 영국 해군 작전사령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있더군요. 제임스 카터. 호주 해군 중장. 3년 전 한국을 비웃으며 계약을 파기했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지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 소장님. 카터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HMS 엠부시오에 제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아들 마이클이 부함장으로 복무 중입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카터 중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 한국의 30년을 비웃던 그 눈에서요. 카터 중장의 눈물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년 전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30년과 100년은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 잠수함은 애들 장난이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 그 입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자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아버지. 직책도 계급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한 사람의 아버지였어요. 박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카터 중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실수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건 제 오만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마이클은 그냥 자기 임무를 수행하러 배에 탄 것뿐이에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45명의 승조원이 떠올랐어요. 그들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겠죠.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카터 중장.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네. 45명의 승조원을 위해 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결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일을 하러 배에 탄 거잖아요. 카터 중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30년이 어떤 30년인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작전과장을 돌아봤어요. 해랑호 출동 준비해. 지금 당장.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최영식 대장. 나야, 박정호. 아, 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최영식 대장은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으로 지금은 심해 구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해 전문가예요. 긴급 상황이야. 지금 바로 나와줄 수 있어? 30분 뒤 최 대장이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800m요. 쉽지 않겠는데요. 알아. 하지만 해랑 오면 가능하잖아.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전은 처음입니다. 최 대장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수온, 해류, 수압 변화. 변수가 너무 많아요. 특히 800m 심해에서 도킹 작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식아. 우리 아니면 저 사람들 죽어. 최 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대원들한테만 맡길 순 없어요. 고맙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 5시 부산항에서 해랑호가 출항했습니다. 저도 함께 승선했어요. 현장 지휘를 위해서였죠. 배가 항구를 빠져나가는데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소장님. 최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산소 52시간이면 우리가 도착할 때쯤 한 20시간 남겠네요. 빠듯합니다. 알아. 최대 속력으로 가자. 해랑호가 속력을 높였습니다. 뱃머리가 파도를 가르며 남쪽으로 내달렸어요.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밑 800m 어딘가에서 45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소가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요. 공포 속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려라. 반드시 간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통신장교가 뛰어왔습니다. 소장님, 영국 해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야? 탱크 하나에서 균열이 발생했답니다. 침수가 시작됐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래? 원래 52시간이었는데 침수 속도를 감안하면 40시간 정도로 줄었답니다. 40시간. 우리 도착 예정 시간은 44시간. 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속력을 더 올려. 엔진이 터지더라도 올려. 예, 알겠습니다. 해랑호가 굉음을 내며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수평선을 노려봤어요. 제발 버텨라. 우리가 간다. 해랑호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선체가 파도를 들이받을 때마다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40시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저는 작전실에 모인 구조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최영식 대장을 포함해 12명. 대한민국 최정예 심해 구조팀이었어요. 다들 표정이 비장하더군요. 자, 작전 브리핑 시작하겠다. 최 대장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영국 해군에서 보내온 HMS 엠부시오의 도면이 떠올랐어요. 목표는 수심 800m 지점의 영국 핵잠수함 HMS 엠부시오입니다. 현재 압력 보상 시스템 결함으로 자력 부상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거기에 선체 균열로 침수까지 진행 중입니다. 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임무는 잠수함에 접근해서 탈출용 구조정을 도킹하는 겁니다. 승조원 45명을 구조정으로 옮긴 뒤 수면으로 복귀합니다. 말로 하면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최 대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첫째, 수심입니다. 800m는 해랑호의 작전 한계에 가까워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둘째, 도킹입니다. 심해에서 움직이는 물체에 구조정을 붙이는 건 바늘구멍에 실 꿰기보다 어렵습니다. 해류가 조금만 흔들어도 실패해요. 그리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셋째, 시간입니다. 침수가 진행 중이라 40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우리 도착 예정 시간이 38시간 후니까 현장에서 작업할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에요. 2시간이라.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빠듯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대장이 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작전은 위험합니다. 800m 심해에서 도킹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요. 실패하면 우리도 못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최 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밑에 45명이 갇혀 있어요. 산소가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공포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 저 사람들 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손을 들었어요. 막내 김태호 하사였습니다. 대장님, 질문 있습니다. 뭔가? 저 잠수함에 탄 사람들이 영국군이잖아요. 영국이면 선진국인데 왜 자기들이 못 구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야. 최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심해 구조정 최대 자망 수심이 600m야. 800m까지 내려갈 장비가 없어. 그럼 미국은요? 미국 구조팀이 도착하려면 120시간이 걸려. 산소가 버틸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한 거군요. 그렇지. 김태호 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대장님, 한국이 어떻게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영국보다 잠수함 역사가 짧잖아요. 최 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대답하지. 저는 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잠수함을 만든 건 30년밖에 안 됐어. 영국 100년에 비하면 짧지.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했다. 다르게요? 우리는 핵잠수함을 못 만들어. 정치적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디젤 잠수함에 집중했지. 핵잠보다 작고 얕은 바다에서 운용되는 잠수함. 대신 그걸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서해가 얕잖아. 평균 수심 44m야. 그런 환경에서 침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 구조해야죠. 그래서 심해 구조 기술에 투자한 거야. 서해뿐 아니라 동해, 남해까지. 어떤 깊이에서든 구조할 수 있도록. 그게 해랑호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선배들이 밤새워 개발한 기술이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쌓아온 거지. 그게 오늘 빛을 보는 거다. 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부심이 번지는 게 보였어요. 자, 준비하자. 최 대장이 손뼉을 쳤습니다. 해랑호가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갑판에 나와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국 해군이었어요. 박 소장님, 추가 상황 전달드립니다. 뭡니까? 침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3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타실로 뛰어갔습니다. 속력 더 올릴 수 있어? 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한계입니다. 더 올리면 엔진이 버티질 못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6시간. 우리 도착 예정은 38시간.
2시간이 모자랐어요. 제발 버텨라. 저는 수평선을 노려봤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거의 다 갔다. 36시간 후 남태평양 피지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적적으로 2시간을 앞당긴 거였어요. 기관병들이 밤새 엔진실을 지키며 한계를 끌어올린 덕분이었죠.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름때에 절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영국 해군 함정 3척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한국 구조정 도착했습니다. 무전이 울렸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잔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밑 800m에서는 45명이 죽어가고 있었죠. 최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영식아.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꼭 살아서 올라와. 걱정 마십시오. 저만 믿으세요. 그가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비장했어요. 심해 구조정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작전실 모니터 앞에 섰어요. 수심계가 숫자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300m. 최 대장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수심 300m 통과. 이상 없습니다. 400m, 500m.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카메라 화면에 칠흑 같은 심해가 펼쳐졌습니다. 수심 500m. 수압 정상. 계속 하강합니다. 600m를 지날 때 구조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류 때문이었어요. 해류 강합니다. 자세 보정 중. 최 대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700m, 750m. 목표물 확인. 모니터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HMS 엠부시오였어요. 거대한 검은 고래처럼 심해에 가라앉아 있었죠. 접근합니다. 구조정이 천천히 잠수함에 다가갔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해류가 너무 강합니다. 도킹각도 못 잡겠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구조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에 붙으려 해도 자꾸 밀려났어요. 저는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도킹에 실패하면 끝이에요. 승조원들을 구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최 대장이 말했습니다. 구조정이 다시 접근했어요. 하지만 또 밀려났습니다. 안 됩니다. 해류가 너무 강해요. 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최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간다. 이번엔 내가 직접 조종한다. 그가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구조정이 3번째로 접근했습니다. 해류가 밀어냈지만 최 대장이 버텼어요. 조금씩 잠수함에 가까워졌습니다. 도킹 개시.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정이 잠수함 탈출 해치에 붙은 거였어요. 도킹 성공입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해치 개방합니다. 모니터에 해치가 열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들. 공포에 질린 눈빛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구조 시작합니다. 최 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명씩 구조정으로 옮겨졌습니다. 5명, 10명, 20명. 산소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승조원들 중 몇 명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30명, 40명. 마지막 45번째 승조원이 구조정에 올랐습니다. 전원 구조 완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승 개시합니다. 구조정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800m, 700m, 600m.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500m, 400m. 수면까지 100m. 그리고 마침내 구조정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갑판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영국 군함에서도 함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갑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구조정 해치가 열렸습니다. 최 대장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 뒤로 승조원들이 한 명씩 나왔습니다. 창백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료를 부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 한 젊은 장교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마이클 카터 부함장입니다. 카터 중장의 아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살아서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국만 믿으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퍼졌습니다. 해냈다. 30년의 기술이 45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구조작전이 끝난 뒤 영국 군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중장이 화상통화를 요청한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스크린에 카터 중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45명 전원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카터 중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3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30년과 100년은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애들 장난이라고 했죠. 그런 제가 오늘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800m 심해에서 45명을 구한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영국도 못했고 미국도 못했어요. 오직 한국만 할 수 있었습니다. 카터 중장이 화면 너머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이 숙인 거였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카터 중장, 고개 드십시오. 그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3년 전에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15년을 준비한 계약이 한순간에 날아갔으니까요. 경험 30년이라는 말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카터 중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술은 경쟁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겁니다. 30년이든 100년이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 기술로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카터 중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는 숫자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노력했는지를요. 통화가 끝난 뒤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남태평양의 밤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최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네야말로 고생했어. 진짜 대단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근데 소장님, 최 대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왜 하는 건데? 1970년대에 선배들이 독일로 떠날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기술을 배우러 간 거잖아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45명을 살린 거예요. 30년간 쌓아온 기술이 드디어 빛을 본 거죠. 최 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어요. 오늘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게 기술자의 사명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일주일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소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퇴직하겠다던 연구원들이 신청을 철회했더군요. 심지어 새로 지원한 젊은 인력도 늘었습니다. 김현우 팀장이 찾아왔어요. 3년 전 퇴직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소장님, 저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김 팀장. 뉴스 봤습니다. 800m 심해에서 45명을 구했다는 거요. 그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시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한다. 돌아와서 고맙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밑 어딘가에서 우리 잠수함들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30년 전 선배들이 꿈꿨던 미래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45명의 목숨을 살렸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30년을 위해. 하늘이 맑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요.